이면 어떤 사물을 한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 하나 들려드릴까요? 신기한 콩이 하나 있었대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콩을 검색해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을 다운받으면 휴대전화에 콩을 심을 수 있는데요. 그 콩을 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전 세계 어디서나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 간편하게 다시 듣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DJ 모습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볼 수도 있고 요금 걱정 없이 메시지도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KBS 라디오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콩 심고 놀라운 KBS 라디오의 세상을 만나보세요.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 하늘은 맑은 편이지만 그 밖의 지방은 구름량이 많고 남해안 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는 2-3시간 안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 울릉도 독도 지역만 내일 새벽까지 좀 더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압골이 물러나고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찬 고기압이기 때문에 초겨울 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한파경보가 내려질 만큼 기온 변화가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철원 영하 3도, 파주와 동두천 영하 2도가 예상되고 서울과 춘천, 세종 등도 오늘보다 13도가 낮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11도를 비롯해 전국은 10도에서 16도의 분포로 낮은 데다가 모레까지 기온도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상당히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좋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1.7도, 습도는 34%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쟁점들을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주말 본격 토론 각설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진검승부 펼쳐줄 고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기가 대단해요. 아니 저는 김병민 대변인
칭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지난주에 윤석열 캠프 대변인 다 잘리고 혼자 남았어요. 잘린 게 아니라 위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치 조정이 손가락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손가락? 무슨 손가락부터 씻는다 뭐 등. 이 왕자. 네.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집중해야 예. 사실은 메시지가 단일화되는데 예. 캠프 내부에서는 밖에서는 막 그 진영 간에 싸우고 뭐 경선 후보 간에 싸우니까 안 보이지만 캠프 내부에는 또 나름 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일반 국민들은 그 캠프 대변인이 몇 명이었다가 누구누구가 잘리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최민희 전 의원은 확실히 네. 관심이 많네요. 아니 거의 마스잖아요, 마스. 네. 자, 우리 지난주부터 두 분한테 이제 일주일 동안 뜬 인물과 진 인물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 얘기부터 좀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최민희 전 의원이 먼저 했으니까 했어요. 김병민 대변인. 이번엔 서로 상의를 안 하고 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거 상의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뜬 인물부터 할까요? 진 인물부터 할까요? 뜬 인물이. 뜬 인물.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뽑겠습니다. 승복 과정들이 있었고 졌는데도 떴다. 그 요즘 뉴스에 이낙연 후보 이름들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현수막이 붙여지면서 승복에 대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메시지들 사랑해요 이낙연 뭐 언제까지 지켜줄게 이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원팀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승복은 했지만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다 끌어모으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제 후보가 아니죠 전 대표에 대한 예. 선거에선 졌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졌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또 윤석열 후보 지지로 많이 넘어온다 그래서 뜬 인물 오늘 그건 이따 좀 검증해 이낙연 보도록 후보를 꼽아봤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보시는 뜬 인물은 추미애. 누구요? 네? 추미애? 지난주는 추미애 복권의 한 주 같습니다. 어.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재판에서 저거 한 거? 예, 징계 소송 본인이 걸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심에서 윤석열 징계는 정당하고 네. 정당할 뿐만 아니라 2개월 징계는 너무 약하고 면직 이상을 줘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추미애 후보는 남성 중심의 정치판에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네. 예, 줏대 있게 내는 여성 정치인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뭐 추윤 갈등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추미애가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인정했다. 법원에서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인정해서 지난주는 추미애 복권의 한 주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기에는 그 법원 네. 판단은 뭐 터무니없다. 예, 즉각 항소했고 이따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추미애가 뜬 한 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정도. 그거는 지금 본격 토론이 있다 하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은 민주당 경선에서 진 후보들을 뜬 인물로 꼽았다는 거. 이것도 역시 좀 남다르네요. 저는 그냥 당연히 이재명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너무 상식인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면. 너무 상식. 알겠어요. 그리고 뜬 인물은 자, 아닌 것 진 같습니다. 인물. 한 주 동안 진 인물.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꼽겠습니다. 어. 예, 완전히 졌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예. 이 기각된 모든 화살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부실 수사에 초점이 향했고요. 예. 그리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성남시청의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스들이 검찰총장 되기 전에. 그럼 몇 달 동안. 당연히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한 깊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수사에 대해서 완벽한 국민적 불신들이 커졌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진인물 누가 뭐래도 첫 번째로 저는 김호수 총장을 꼽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황교안. 그 지난주에 지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졌는데 확인 스스로 또 다시 확인. 확인 짐 사살이란 표현은 너무한 것 같고 하셨습니다. 경선 부정 관련하여 그 논란을 일으키셨는데 이게 크게 논란도 안 됐고 경선 부정을 주장했는데 근거가 선관위에 그 과정을 위임했다고 경선 부정이라고. 그래서 근거도 없이 이분이 황교안 전 총리가 그냥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이게 뭐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시비 계속 거기에 편승하시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저는 하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컷오프 돼서 국민의힘 후보 4명이잖아요. 뭐
토론이 쭉 펼쳐지고 저도 이제 조만간 또 한번 사회를 볼 예정인데 그 전에 8명 시절에 그 TV 토론 제가 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날도 황교안 후보는 그 당시 모든 그 시간만 주어지면 총선 부정, 네. 경선 부정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후보한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데 제가 그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타 후보들은 예컨대 윤석열 후보도 예. 혹시 황교안 후보가 저런 얘기하다가 나한테 질문할까 봐 막 좀 곤혹스러워하는 실제 그랬어요? 곤혹스러워했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최민희 의원님 말에 한 가지 플러스 덧붙이면 진인물을 꼽았으니까 낙선하고 나면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같이 함께 하자. 다른 후보들이요. 예. 근데 러브콜을 아마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진인물을 꼽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아무튼 좀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로 다시 한번 이 국민들 뇌리에 이게 좀 등장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국민의힘 경선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가겠는데 그 전에 아까 이낙연 전 후보를 이제 뜬 인물로 꼽았고 그런데 이제 뭐 이낙연 지지층들의 상당수가 뭐 윤석열 쪽으로 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제 완팀 되는 겁니까? 최민희 전 의원. 저는 급하면 체한다. 그래서 원팀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절실할수록 서서히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낙연 후보가 위치가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는 정말 연애도 그렇게 지독한 연애가 없을 만큼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사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시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최장수 총리였고 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대선을 놓고 후보로 볼 때 첫사랑이 이낙연 후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40%니까.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겠죠. 국회에서 보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분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변방의 장수에게. 이랬을 때 그 첫사랑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지자들의. 그래서 표현이 참 감성적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도 사랑해요 이낙연 이렇게 걸려있던데. 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해. 원팀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와 이러면 더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아세우면 안 된다. 네. 저는 체하지 않게. 저는 아직도 첫사랑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서히 하면 될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0% 될 거냐, 95% 될 거냐, 90% 될 거냐 이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뭐 100%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대선이 다음 달이라면 급하겠죠. 아직 대선은 5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천천히 다가가야 더 큰 효과를 갖는다. 네. 체하지 않게 소화제를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얹히게 만들었던 인물이 송영길 대표 아니겠습니까? 발언으로 일배 발언을 당대표가 쏟아내면서 지지층들의 격한 반발이 불러일어났고요. 뭐 사과까지 했죠. 또 캠프 내에서는 아니면 지지층 내에서 우리가 흔히 독한 혀라고 불릴 정도로 좀 센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할 정도로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 떼어놓고 가야 된다는 듯한 발언으로 또 이렇게 좀 분위기가 굉장히 골수 문바는 떼놔야 된다. 떼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어디까지를 그렇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 골수 문바예요. 그러니까 발언들을 얘기했을 때 이 하나의 발언 때문에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적으로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수용하고 승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좀 많이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밖에서 듭니다. 근데 진짜 이낙연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올 거라고 진짜 믿어요? 본선이 시작되고 나면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중원을 차지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켜봤을 때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가. 제가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고 같이 캠프에 합류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본인의 중심을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과거 오랜 시절부터 여러 정부를 거쳐서
나름대로 사랑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윤석열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은 국민들과 상식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러브콜들을 많이 보낼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아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정권이 재창출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기본 아닌가요? 근데 대변인께서 저렇게 말하는 건 봐줘야죠. 저렇게 안 말하면 내일 잘립니다. 저는 뭐 미래 예측은 중언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거다 동의.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균형이 있다? 그거는 갸우뚱. 왜냐하면 좀 검찰주의자적 시각이 아직도 강해서 조금 더 검찰 혹은 검사끼를 빼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실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자기가 먹던 우물에 아직도 검사들이 열심히 사는데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수사 처음 본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 저분이 검사였지. 직전 검찰총장이었지.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된 거 두고 그렇게 평가했죠. 그래서 그거는 대변인이 하시고 본인은 가능하면 그쪽은 아예 안 보시고 딴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 균형을 잡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이낙연 지지층은 그리 안 간다. 그거는 경험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요. 과거에 이런 갈등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주당 이게 되게 심했고 국민의힘 쪽도 박근혜 후보는 승복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2007년에 거기도 막 법적 소송하려고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진영으로 갈라진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안 오는 분들이 있을 거다. 네. 그건 도리 없지 않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 중에 심지어 60에서 70%가 절대 이재명 쪽으로 안 간다. 잘 모르시니까. 민주당의 당 그래도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민주당의 바닥을 잘 모르시니까. 아니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었거든 사실이거든요. 그분 잠시 하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서 나가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욕하시고 나오셔서 문재인 그 민주당에 온 건 맞는데 잠깐 있다가 비례대표 되시고 또 나가셔서. 네. 좌우간 양쪽 우리 거대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다 하신 분은 유일한 건 맞아요. 특이하죠. 예, 맞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만 첨언하면 우리 캠프에서 영입은 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민주당이 오랜 기간 대변인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낙연 후보 하면 구 동교동계 그리고 민주계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런 분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가면은 민주당 내에서 좋겠지만 감정적으로 조금 틀어지거나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때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시로 했던 이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쪽과 저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가 흔쾌하게 전달하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 뭐 이런 카드들도 벌써 거론되던데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니까 선대위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은 민주당은 저는 이 갈등이 거의 한 달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 부추길 거고. 길게 보시는구나. 네, 저는 길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은 분열되게 할 거고 지금 송영길 대표 여기 나왔습니다만 본인도 아차했을 거예요. 정치인이 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할 얘기가 그러니까 있고 사과까지 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실수가 하나라도 더 나오면 언론은 또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 서른 의원이랑 포옹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서른 의원이 그 경선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구속까지 언급하고. 이제 포옹까지는 가능한데 진짜 이 서른 의원도 합류해서 원팀이 될 수 있을까가 저는 바깥에서 제일 궁금한 이번 주 한 주 민주당의 법칙을 모르시는군요. 네. 박지원 의원 문모닝 하다가 국정원장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출세의 법칙 중에 하나가 유력한 대선 후보 그리고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세게 흔들면 출세합니다. 민주당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었다가 결국은 또 하나가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서른 의원이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칠 듯이 하잖아요. 저 충성심을 내가 갖고 싶다. 보스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보스는 그런데 보스 아닌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알겠습니다. 중심이 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쯤에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죠.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네. 목소리 좋네요. 근데 내용은 참 그래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그 첫사랑을 못 잊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끔가다 저도 방송할 때 이 단어가 아닌데 센 단어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일단 우리 가족들이 막 뭐라 그래요. 듣고 그거 점잖지 못하게 그랬다. 그럼 그게 며칠 가요. 제가 잘못한 상처가. 지금 송영길 대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선 과정에서 날선말이 오갔죠. 그리고 사실 불필요한 말들 오갔어요. 그럼 이게 서로에 대한 말인데 사실 저 부분은 이재명 후보 쪽의 날선 발언을 한 분들에게 더 얘기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저건 100% 맞는 말이고 저 말씀 들으니까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서 가슴이 아플라 그래요. 네. 앙금이 분명히 좀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앙금은 상당히 이제 여진을 일으킬 것이다. 기대하시는 게 이제 기대와 바람도 있습니다. 솔직해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후보이면서 경기지사인데 경기지사직 뭐 조속히 정리 이런 얘기가 당대표 송영길 대표 입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아예 그 국정감사를 경기지사로서 다 받고 그만두기로 했나 봐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선거법에 따라서 도지사직을 이제 곧 내려놔야 됩니다. 12월 초가 되면. 그래서 이제 기간의 차이인데 국정감사 전에 내려놓냐 후에 내려놓냐. 판단은 국감 전에 내려놓은 국감을 안 가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분도 계신데 이재명 지사 특유의 돌파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화천대유 문제도 사실 웬만한 정치인들 같았으면은 이게 버텨낼 재간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저는 궤변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이걸 뭐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거나 본인이 잡고 본인의 육성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들을 나타내거든요. 국감장에서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 지사를 주목할 때 또 본인의 논리 구조를 펼치면서 이걸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특검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던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연루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켜보면 국감에서 아무리 화려한 달변으로 이 내용을 피해가려고 해도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국감에 나가지 말라는 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원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국감에 나가지 말고 조기 사퇴하라고 했고 대장동은 의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코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인들 닮았겠습니까? 서울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중앙의 운동권의 핵심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 사실은 미묘하지만 후보에 대한 길들이기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다음을 조금씩 없애고 당 중심으로 가면서 이재명을 좀 순치시키려고 하나 전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답을 안 하고 며칠 지나서 후보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에서까지 시달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재명답게 국감에 나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어디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국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게이트인지 검찰 특수부 게이트인지 SK 게이트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저는 그런 말은 삼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돈 받은 건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인정한 건 유일하게 그거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드러난 건? 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게이트다 이거 붙이는 거 저는 별로고 그다음에 솔직히 제가 이재명 후보 말하는 거 보면 달변 아니세요. 아 그래요? 네, 말이 투박하세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오랜 경험 그리고 뭐 검정고시 출신의 뭐 이렇게 해온 과정이 있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일을 해봤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달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감에 나가겠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본인은 자신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자신 있는 걸 제3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거는 뭐 주변에서 다 그러던데요.
일단 이재명이 돈 받은 건 검찰도 어디도 못 찾아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배임이 이제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던데요. 아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위치를 본인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2019년 경기도 국감에. 좀 해볼게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법사위에 윤석열 후보 출석만 시키면 난리가 날 것처럼 했지만 법사위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 한 명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도가 확고하게 올라갔던 건 그 국정감사장의 장면들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법무부랑 한참 갈등이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그리고 박범계 당시 의원이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뭐 그런 발언 나왔던.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렇게 언론을 거쳐서 한 단계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거니까. 이거 잠깐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2019년 20년 국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그때 막 그 2020년에 선거 대법 선거 끝나고 거기서 한판 했는데 그것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은 경험이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할지 봅시다. 저 여기 한마디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요? 아니 그 윤석열 전 총장 국감에서 이유는 뭐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윤우진 건과 관련하여 그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전 총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윤우진 사건을 무마한 게 있어 보였는데 윤석열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걸 봐줬잖아요. 그런데 봐준 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이제 싫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까지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무튼 진짜 그 경기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주목도가 높을 것이다. 이 점은 이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야당 후보 경선으로 가서 방금 이제 두 분 모시기 전에 홍준표, 윤석열 양쪽 캠프 소속 관계자들 전화로 차례차례 연결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양쪽 모두에게 제가 이제 공이 던진 질문이 그겁니다. 윤석열 독주로 쫙 달려가다가 요즘 완전히 초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 한다. 왜 이렇다고 보느냐라고 했더니 양쪽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읽으세요? 우선 저는 시각이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집중 검증은 1위 후보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원팀 하는데 사실 민주당의 원팀 현재는 국민의힘의 미래죠. 그건 좀 늦게 쫓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가해지는 지금 온갖 검증과 집중된 언론 보도는 1위 후보의 숙명이다. 이게 제 시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1위라면 안 그랬을까? 저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성완종 1억. 그 1심에서는 유죄, 2심 무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을 거고. 일단 그 시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홍준표 후보 어제 토론에서 좀 별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근데 그 전에는 오히려 이분은 토론보다는 언론의 스팟으로 나오는 짧은 그런 것이 젊은 층에 어필하지 토론 과정에서는 별로 화이팅도 못하시고 디테일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 가해지는 이 검증을 제가 보기엔 이건 1위 후보의 순환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일부 영향도 받고 홍준표 후보의 그 스팟 인터뷰 내가 혼내줄 거예요. 이런 게 좀 소구력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방송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토론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직접 보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보통 안 보시고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개 장면들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토론을 거의 정확하게 다 보셨더라고요. 잘 봤어요. 저 원희룡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그거 보고도 저건 정말 훌륭한 쟁점이다. 이런 것도 많았어요. 대체로 평가가 원희룡 유승민 토론이 훨씬 더 낫다는 평가는 일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홍준표 그 토론은 조금 어떤 네거티브 쪽이 많았다면
그 유승민 원희룡 쪽은 정책 토론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매우 아쉬운 게 저희 정책 토론을 정말 준비하고 갔고 정책 토론 중심으로 가고 싶지만 맞수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네. 오죽하면 그 홍준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 조경태 의원 좀 아까 연결했는데 네. 어제 토론 자기들가 봐도 아쉽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그냥 윤석열 후보의 승. 그렇게 보셨어요? 네, 네, 승이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 캠프 쪽은 시종일관 주장하기를 요즘 홍준표 후보가 지지도가 뜨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경선 기간에 주로 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의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될 거다, 유승민 후보가 될 거다로 저 돈 내기도 했어요. 이게 워낙 요새 핫 이슈여가지고. 홍준표, 유승민? 아니, 윤석열 두 분을 놓고 누가 되냐 그래갖고 예. 돈 내기 했어요. 예.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걸었습니다. 이유는 여론조사를 분석해 볼 때 그럼 당원 쪽이 거기가 높더라.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 쪽이 50% 넘으세요. 계속 요걸 보고 저는 걸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지지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의 마음이 없이는 100% 가장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부 민심이 있다. 그 말은 또 그럴듯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반대로 홍준표 후보 측도 주장은 보수 원류 또 당원이나 이쪽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중도 외연 확장은 홍준표 후보가 세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거를 김병민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왔던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예. 홍준표 후보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도 지냈고 그간의 정치 구력에서 중도 외연 확장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왔다면 이 얘기가 맞죠. 근데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홍준표 후보가 여러 정치 활동들을 펼쳐왔지만 중도 외연 확장과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까지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업적들 그런 정치 활동들은 제 기억엔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2030 세대 쪽에서 지지가 높은 건 또 사실 아니에요? 2030 세대의 남성들 여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남성 중에 일부 지지세에서 시원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 당의 후보가 됐을 때 나름대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역선택이 있다고 나름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중도 외연 확장. 저는 역선택은 제가 민주당도 이번에 3차 경선인단으로 역선택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역선택에도 민심이 들었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거기서 막 선거인단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한 시행업자, 부동산 중개인들 등등이 반대 여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요 상황을 건너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석하려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후보 보면 호남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때는 27%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민심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비토 정서가 거기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역선택이 계속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최민희 전 의원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본선에서 붙으면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예측은 해본 적이 그건 없습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의 요 단계만 봐요. 거기까지. 미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한마디만 딱 덧붙이면요. 아까 제가 유종필 부총장 등 언급을 했잖아요. 진짜 중도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캠프에 그런 인사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보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 민주당이 몸을 담았거나 중도 외연 확장으로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요 여론조사와 현실과의 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언급 나왔었던 최민희 전 의원은 법원이 2개월 정직도 부족하다. 네. 면직 이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그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판단한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 법원의 판단을 잘못했다고 이제 비판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평생을 법 저거 한 사람이 이 입맛에 맞으면 이 법원 판단 존중하고 이건 좀 실망이다. 뭐 또 일부는 또 그런 반응도 보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잠깐 좀 얘기해 보죠. 저는 우선 그 황당한 게 제가 황당한 거는 이거 소송 건 게 윤석열 후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 제가 봤거든요. 김병민 대변인의 논평하는 거 언론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판단하냐. 이건 필요 없는 판결이다. 그러면 취소 소송을 했어야지. 취하했어야지. 취하도 안 하고 그런 말 하시면 곤란하고 그리고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을 때 얼마나 그 법원 판결이 옳다 그러고 난리 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검찰총장을 26년 하신 분과 캠프는 예. 그냥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 항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정도고 그 정도 해야 이거를 되는데. 황당하다고 하면 재판 불복이죠. 네. 일단은 선거 기간이잖아요. 경선의 핵심적인 기간. 그 안에 나왔던 판결 문제가 상대 후보 등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입에 담기 어려운 언사들을 보면 결국은 정치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법적인 내용들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고 여기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섞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 내용을 시기상 그렇다. 시기상으로 이 내용을 검찰 수사도 하면 안 되죠. 이 내용을 법적인 문제만 갖고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지켜보더라도 두 번의 가처분 판단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립니다. 예. 그럼 뭔가 이 판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냐라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이제 진실을 예. 밝힐 건데 예. 물어보셨던 거 한 가지는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소송을 했냐? 예. 아니 왜 취하하지 왜 취하를 안 했냐? 왜 판단했냐고 하냐? 요거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차피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기더라도. 예.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로 얼마든지 법무부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황이 돼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나름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패소하게 됐을 때 부담이 있더라도 예. 이걸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건 최근 들어서 보여지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 간의 이런 재판 대법원의 최종 재판을 앞두고 오갔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게 현재 법원의 현실이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우선 그러니까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내용하고 이번에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길 때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본 재판에 가서 다투라. 거였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대개 정치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1심이 나오면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이유는 사법부 판결이 대법원 판결 저는 그 납득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건 최초로 네이버 업무 방해 건으로 드루킹도 형사이고 김경수 지사도 저러고 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는 또 환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으면 환영하고 네. 아니면 정말 정치권이 창피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로 얘기하면 뭐 양쪽 다. 그래서 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를 나온 김에 정의당 또 뭐 국민의당 얘기도 잠깐 언급해 보면 먼저 심상정 후보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는 완주를 해서 무려 6점 몇 %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완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뭐라고 언급하실래요? 부담되면 어쩝니까? 이미 정의당과 민주당이 무슨 그 진보 개혁 연대를 한다거나 이건 2012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다 각자 도생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거의 30석을 훨씬 약진했잖아요. 그때 정의당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의당처럼 지향이 분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가능하면 미래로
가능하면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정당이 30석이 안 되고 저렇게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이 예. 저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은 그 여성 비례대표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정의당이 정말 그 노동과 진보의 가치를 지금 구현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진보의 새로운 모습들 이런 건 좀 보였지만 제대로 된 진보의 본령은 잘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 문제라거나 뭐 좀 리버럴한 이슈들 예. 이런 거 던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진보의 알겠어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완주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나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고 민주당이 더 잘해서 그 표를 얻는 거지. 뭐 과거로 돌아가서 연대하자. 이건 예.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17년에 받았던 표를 생각하면은 그 비중이 상당한데요. 그렇어요. 네. 그거는 안철수도 마찬가지니까. 자, 이제 안철수 당 대표도 후보로 나올 거로 보세요? 그거 부담이 되세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민의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원래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중도로서의 가치는 이미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들어냈던 중도 확장의 가능성과 또 젊은 세대에 기치는 이준석 대표가 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라는 정치인이 갖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좀 너무 적어요. 네, 그렇다고 지난번 이제 합당 여부에서 이준석 대표랑 세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아직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기본 정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한쪽으로 코너에 몰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후보로 선출된 사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뭐 작은 당들이긴 하지만 양쪽 큰 당들로서는 신경 안 쓸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네. 한 말씀씩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잠깐 교통정보 좀 정리해 볼까요? 정현정 씨. 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도 역시 도로 위에 차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이 시행 중인데요. 10월 사망자 비중이 특히 높은 6개 노선을 위주로 과속 음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교통법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서울 방향입니다. 안성휴게소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기흥동탄 부근 진입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역시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입장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여파로 안성 나들목에서 북천안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천안 부근에서 휴게소까지는 11km 구간 속도 내려가고요. 황간